나중에 짐 되기 전에 어머니 집 팔면 요양원 비용도 나오고 남는 돈으로 우리 전세를 좀 더 큰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 나중에 더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아.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탠 저였는데 이제는 제 집마저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짐이 되기 전에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주방에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핏물을 빼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려고 했는데 파가 모자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파도 떨어졌고 당근도 필요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왔는데 또 빠뜨린 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야채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며느리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던 순간 며느리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방해가 될까 싶어 잠시 기다리기로 했고 야채를 고르는 척하며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반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전세금만 좀 보탰으면서 명절 용돈을 바라는 거 있지? 진짜 짜증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 팔아서 자기는 방 1개로 줄이고 우리 전세금 보탠 거 있잖아. 그게 뭐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제 다리가 후들거렸고 야채 진열대를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전세 들어갔는데 사실 좀 더 보태줬으면 평수 더 큰 데로 갈 수 있었거든. 아깝더라. 며느리는 계속해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고 난리야. 솔직히 창피해. 친구들한테 시댁 얘기 못하겠어.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 쥔 장바구니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2개짜리 빌라를 팔고 방 1개로 옮기면서 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언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예단도 진짜 별로였어. 금반지 하나 주고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시댁은 다 목걸이에 팔찌까지 주던데. 그 금반지를 사기 위해 저는 2달 동안 식비를 줄이고 겨울 외투도 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가난하면 진짜 체면이 안 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시댁 얘기 나오면 나는 쥐구멍 찾고 싶어.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황급히 야채 코너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시어머니 혼자 방 1개 빌라 사는 거 아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 창피하게. 마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졌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니 사려고 했던 파와 당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집어 들려다 그만 그 자리에 쪼그려 앉고 말았습니다. 마트 복도 한쪽 구석에서 62살 할머니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줄여가며 전세금을 보태줬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만들려던 명절 음식이 갑자기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마트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던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고 직원에게 파와 당근값을 계산했습니다. 1,500원.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 62살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아들 민수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와 민수는 방 2개짜리 빌라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민수가 출근하기 전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저녁에 돌아오면 제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익숙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 가끔 민수가 엄마 외식하자며 국밥집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싸게 파는 것만 샀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국밥집이나 칼국수집 정도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난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우리는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분유값을 아끼려고 저는 밤에 몰래 일을 더 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큰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빌라를 샀고 그게 저희 인생 최초의 내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지만 아이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대학에도 장학금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가 내 앞가림 잘하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취직 후에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민수는 제게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어. 저녁 먼저 먹어. 그런 전화 한 통이면 저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30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자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좋은 사람 없냐? 엄마, 아직이야. 일 먼저 해야지. 그러다가 작년 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축하한다.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할지, 무슨 음식을 해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면 이 집은 좁을 것 같았습니다. 방이 2개지만 신혼부부와 함께 살기엔 불편할 테니까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알아보고 있어. 근처로 구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근데 엄마,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 이 집을 팔고 엄마는 작은 데로 옮기면 내 전세금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유일한 추억이었고 민수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데로 가도 돼.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니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 한 개, 거실 한 개. 작지만 제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수와 함께 살던 방 2개짜리 빌라와는 달랐지만 이제 혼자 사는 저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파와 당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에 서서 명절 음식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트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명절 용돈을 바라는 거 창피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렸고 손에 든 칼이 자꾸 떨렸습니다. 민수가 결혼 상대를 집으로 데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김치전, 잡채, 그리고 과일까지 상에 가득 차렸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민수의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제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와라, 서연이라고 했지? 들어와, 들어와. 저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보며 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사니? 서울이요, 어머님.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요. 아, 그래. 무슨 일 하니?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서연은 또박또박 대답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 서연이 괜찮지? 그래, 민수야. 좋은 사람 같다. 엄마 마음에 들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식은 가을쯤 하려고 해. 그리고 전세집도 알아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 건 뭐가 있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 이 집 팔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유일한 추억이었고 민수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팔자.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데로 가도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벌면 좋을 텐데. 아니다, 민수야.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집이 팔렸고 저는 같은 동네에 있는 방 한 개짜리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은 민수의 전세 보증금에 보탰고 민수는 같은 동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같은 동네니까 자주 올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바빠진다는 걸,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사를 하던 날 저는 방 2개짜리 빌라의 빈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민수가 공부하던 방. 모든 게 떠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단을 준비해야 했고 며느리에게 뭘 해줄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금반지나 목걸이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으로는 목걸이와 팔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식비를 줄이고 겨울 외투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금반지 1개를 샀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서연에게 그 반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거 엄마가 준비한 건데 많이 부족하지?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운한 기색이 보이는 것 같았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민수와 서연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제가 더 해주지 못한 게 계속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서연이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방 1개짜리 빌라로 돌아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 저도 방 1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2대 왔고 하나는 민수 부부의 짐을 실었고 하나는 제 짐을 실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사 끝나면 내가 도와줄게. 괜찮다, 민수야. 너희는 너희 집 정리해라. 엄마는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손을 흔들며 민수를 보냈습니다. 이사 기사가 제 짐을 새 집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옛날 빌라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민수가 어릴 때 키를 재던 벽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깨뜨렸던 접시 조각이 한쪽 구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에는 민수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뛰어오르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벽을 만져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줌마, 다 싫었어요. 출발할게요. 이사 기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옛날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동네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단지가 크고 깨끗했지만 제가 이사한 빌라는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한 개와 거실 한 개가 보였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좁았고 화장실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짐을 내려놓고 떠난 후 저는 혼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식탁, 침대, 냉장고. 예전 집에서 쓰던 가구들이었지만 이 좁은 공간에 놓으니 비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을 거실 한쪽에 밀어놓고 침대를 방 안에 들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짐을 정리하는 동안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서연이랑 같이 새 집 짐을 정리하고 있겠죠. 새 식탁에 앉아서 새 컵의 차를 따라 마시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방 한 개, 거실 한 개. 이게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너무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좁은 골목이 보였고 맞은편 빌라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앞마당이 보였고 나무가 있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집에서는 밤이면 민수가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 잘 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민수 부부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혼인데 아직 정리도 안 끝났을 테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기와 야채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서 민수 부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깨끗했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 음식 갖다 주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수 부부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음식 해왔다. 아직 정리 안 끝났을 것 같아서. 저는 용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살던 예전 집보다 훨씬 컸고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서연아. 음식 좀 해왔는데 먹어라. 저는 용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좀 애매했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하겠죠. 저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골목을 걷는 동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했고 저는 그걸 위해 집을 팔았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수 부부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음식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민수도 서연도 회사를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고, 저는 퇴근 후 피곤할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주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김치찌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신혼인데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민수 집으로 가면 민수는 항상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갈비찜을 해서 민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서연아. 갈비찜 해왔는데 민수 있니? 민수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서연은 문을 반쯤 열고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 민수 오면 데워서 먹으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용기를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저렇게 대했을까? 혹시 제가 너무 자주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조금 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퇴근하고 쉬고 싶을 텐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부담이 되겠죠. 며칠 뒤 민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민수야. 들어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제가 차를 따라주는 걸 받아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오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음식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엄마, 사실은 서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자주 간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서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아서 되게 바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거든. 엄마가 오시면 정리하고 준비하느라 더 피곤한가 봐.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앞으로는 덜 갈게.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다, 민수야. 엄마가 이해해. 맞벌이 부부인데 시어머니가 자주 가면 불편하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음식을 해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들 내외가 잘 먹고 사는 걸 바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가 명절이네. 엄마가 음식 준비해 놓을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제대로 해야지. 저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온다니 저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온다는 생각에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제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가는 걸 불편해했는데 명절에 제 집으로 오면 또 불편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석양이 비추고 저는 혼자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이맘때면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 저녁 뭐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점검했고 무엇을 더 사야 할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고기, 야채, 전 부칠 재료, 나물 재료, 과일까지 리스트가 길어졌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채소 가게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담으면서 저는 민수 부부가 좋아하는 나물을 생각했습니다. 고기 가게에서는 갈비와 사태를 샀고 생선 가게에서는 조기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고기 핏물을 빼고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왔는데 또 빠뜨린 게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파도 떨어졌고 당근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야채 코너로 갔고 파와 당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마트 야채 진열대 뒤에서 저는 계속 숨을 죽이고 서연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전세금만 좀 보탰으면서 명절 용돈을 바라는 거 있지? 진짜 짜증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고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 팔아서 자기는 방 1개로 줄이고 우리 전세금 보탠 거 있잖아. 그게 뭐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제 다리가 후들거렸고 야채 진열대를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전세 들어갔는데 사실 좀 더 보태줬으면 평수 더 큰 데로 갈 수 있었거든. 아깝더라. 며느리는 계속해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고 난리야. 솔직히 창피해. 친구들한테 시댁 얘기 못하겠어.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 쥔 장바구니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예단도 진짜 별로였어. 금반지 하나 주고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시댁은 다 목걸이에 팔찌까지 주던데. 그 금반지를 사기 위해 저는 2달 동안 식비를 줄이고
외투도 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가난하면 진짜 체면이 안 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시댁 얘기 나오면 나는 쥐구멍 찾고 싶어.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황급히 야채 코너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졌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니 사려고 했던 파와 당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집어 들려다 그만 그 자리에 쪼그려 앉고 말았습니다. 마트 복도 한쪽 구석에서 62살 할머니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줄여가며 전세금을 보태줬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만들려던 명절 음식이 갑자기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고 직원에게 파와 당근 값을 계산했습니다. 1,500원.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고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빌라 앞에 도착했고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주방에서 끓고 있던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파와 당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다시 섰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트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명절 용돈을 바라는 거 창피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고 손에 든 칼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만들어야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민수 부부가 온다. 그래도 음식은 차려줘야지. 파를 썰고 당근을 썰고 다시 국에 넣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까지 계속 서 있었고 냉장고가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뿌듯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고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탠 게 잘못인가요?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잘못인가요? 예단을 금반지 하나 준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 못 자고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음식을 점검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명절날 아침에 올 예정이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는 얼굴을 연습했습니다. 괜찮은 척 해야지. 민수 앞에서 슬픈 얼굴 보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어서 와. 민수가 먼저 들어왔고 서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제사상 준비 다 됐어. 거실에는 제사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과일, 술, 밥까지.
민수가 제사상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양복으로 갈아입었고 서연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켰습니다. 민수야, 절 올려라. 민수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서연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저도 두 손을 모으고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민수가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데려왔고요. 잘 보고 계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저는 음식을 상에 다시 차렸습니다. 자, 이제 먹자. 아버지도 드셨으니까.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고 저는 밥을 퍼서 민수와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민수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집어 먹었고 맛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전을 집어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제 마트에서 들었던 서연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명절 용돈을 바라는 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서연아, 이 나물도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나물을 집어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들었던 말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서연에게도 그저 웃으며 음식을 권했고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다, 민수야. 음식 준비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다.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가끔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제만 해도 서연은 친구에게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할게. 너희는 쉬어. 엄마, 그래도. 괜찮아. 가서 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에 울렸고 저는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참아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처가댁에 가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인사를 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민수 부부는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음식으로 가득했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어제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서연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저 혼자 삼켰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빈 식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줄까? 엄마, 괜찮아요. 우리 김치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 생각하며 담근 김치인데. 엄마,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오시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이해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장에 가다가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 가는 길이니? 네, 늦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서연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놀러 올래?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이가 회사 행사가 있대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우리 좀 바빠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면 그런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잠깐 들를게요. 그래. 서연이도 같이 오니? 아니요, 저 혼자 갈게요. 다음 날 민수가 혼자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제가 차려준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랑 사이 안 좋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서연이가 일이 많아서 피곤해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엄마가 서연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민수는 손을 저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1시간쯤 머물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을 닫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절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자주 오지 않고 서연은 저를 피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탠 것도,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것도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다가 민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 생일이 이번 주네.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저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 핏물을 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고 용기에 담아서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미역국 끓여서 가져왔는데 지금 집에 있니? 엄마. 지금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엄마, 죄송한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서연이가 지금 친구들이랑 집에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좀.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 엄마가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괜찮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용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있다는 이유로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기를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미역국 용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왔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국자로 미역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민수를 위해 끓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떠먹는 동안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미역국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에는 민수가 생일이면 미역국을 먹고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고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더 중요했고 저는 미리 연락도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태줬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김치를 담궈주려 했고, 생일 미역국까지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했고,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참고, 계속 삼키고, 계속 작아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야채 가게 앞을 지나다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가. 돌아보니 오랜 친구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요즘 통 안 보이더라. 어디 아팠어?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순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지만 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한테 숨겨봤자 소용없어. 커피 한잔 하자. 순이는 제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끌고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순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는 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탠 이야기, 며느리가 마트에서 한 말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일, 생일 미역국을 거절당한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집 팔아서 아들 전세금 보태주고, 명절 음식 만들어주고, 생일 미역국 끓여주고. 그게 잘못이야? 순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집 한 채도 못 해줬다고? 명절 용돈을 바란다고? 야, 그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순이야, 며느리도 입장이 있잖아. 친구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비교는 무슨 비교야? 시어머니가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준 것도 모자라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순이는 탁자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정수가, 너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 위에 살고 아들 위에 살고. 근데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야지. 내 인생? 그래, 내 인생. 너 62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잖아. 그 시간을 계속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저는 순이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아들이 결혼했으면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계속 아들한테 매달려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래도 민수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더 거리를 둬야지. 내가 자꾸 가까이 가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하잖아. 차라리 좀 멀어져. 그래야 서로 편해. 순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멀어지면 민수가 날 잊는 거 아니야? 잊긴 뭘 잊어. 엄마를 어떻게 잊어. 근데 내가 자꾸 매달리면 민수도 힘들어하고 며느리도 싫어하고 결국 너만 상처받잖아.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이야, 근데 나 혼자 뭐하고 살아? 아들 없으면 나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야, 무슨 소리야? 너한테 친구들 있잖아. 나도 있고, 경자도 있고, 영희도 있고, 우리랑 같이 놀면 되지.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노래 잘하잖아. 노인정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살면 되지. 저는 순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진짜 내가 걱정돼. 이렇게 살다간 너 병난다. 제발 좀 내 인생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순이야.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카페를 나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아들이니까 더 거리를 둬야지. 내가 자꾸 매달리면 결국 너만 상처받잖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가 엄마 댁에 갈까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기뻐하며 그래, 와라. 엄마가 음식 준비할게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볼 일이 있어. 나중에 엄마가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전화를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순이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고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벽을 짚고 섰지만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고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119 불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올랐고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민수를 불러서 설명을 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한대요. 입원? 그냥 집에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엄마.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죠.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옮겨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면 말씀하셨어야죠.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물었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대요. 나중에 들른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져 입원했는데 회사 일이 더 급하다는 며느리.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 가봐. 엄마 혼자 괜찮아. 엄마, 제가 어떻게 가요?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아니다. 너도 바쁜데 엄마 때문에 일 그르치면 안 되지. 가봐. 저는 민수의 손을 밀어냈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가.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알았어. 민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며느리는 회사 일이 급하다며 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 말이 맞았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불빛이 켜졌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더 이상 제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과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민수는 과일을 깎아서 제게 건넸고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서연이도 괜찮대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 거야. 엄마,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할 것 같아. 너도 내 인생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지만 마음만큼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택시를 불러줬고 집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민수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너 회사 가봐. 그럼 나중에 저녁 때 서연이랑 같이 들를게요. 저녁 챙겨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인사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민수는 손에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고 주방에서 음식을 꺼내 차렸습니다. 엄마, 삼계탕 사왔어요. 몸 보신하셔야죠.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몸이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쉴게. 너희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네, 엄마. 푹 쉬세요.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가 살짝만 열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한 것 같아. 이번에도 쓰러지셨잖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하시더라고. 여보, 근데 우리 집은 좀. 서연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답답한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요양원이 있더라고. 서연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 간호사들도 있고 24시간 케어해주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요양원 가시겠어? 절대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야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면 요양원 비용도 나오고 남는 돈으로 우리 전세를 좀 더 큰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그건 좀.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나중에 더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아. 나중에 짐 되기 전에. 나중에 짐 되기 전에.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엄마가. 여보, 나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우리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살면 너무 힘들어. 이해해줘. 거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고마워, 여보.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야.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짐 되기 전에.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집마저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그것도 제가 짐이 되기 전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제가 받은 건 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고
민수와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좀 자다 일어나서 그래. 그럼 저희 이제 가볼게요. 엄마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 부부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저희가 갈게요. 엄마랑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구나. 그래, 와라.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들어왔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 네. 이번에도 쓰러지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들이 많더라고요. 24시간 간호사들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안심하고요. 서연은 웬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 집을 팔면 요양원 비용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지민이?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나중에 짐 되기 전에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너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엄마가 방에서 다 들었어. 살짝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들렸거든.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내고 남은 돈으로 너희 전세 큰 데로 옮기고 그런 계획이었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줬지. 명절 음식도 만들어줬지. 생일 미역국도 끓여줬지. 근데 그게 다 부담이었어? 엄마.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집 한 채도 못 해줬다고 했지. 명절 용돈을 바란다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지.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어떻게? 응. 마트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서연은 얼굴을 붉혔고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요양원 안 가. 그리고 집도 안 팔아. 엄마가 이 집에서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짐 안 될게.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한테 기대지 마. 민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서연이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결혼했어. 아내가 있고 너희 가정이 있지. 엄마도 이제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친구들이랑 놀고, 노인정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 엄마 피곤해. 민수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와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 다시 올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지 마. 당분간은.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눈치 보며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부터 제가 살아갈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더 이상 민수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친구들을 만나 시장에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노인정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순이가 웃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청소를 하고 꽃에 물을 주고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오겠대요.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양원 얘기는 완전히 잊어주세요. 그런 생각 다시는 안 할게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엄마가 서운한 건 너희가 엄마를 짐으로 봤다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부담이었다는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희생 안 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자꾸 너한테 매달리면 서연이도 힘들고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거리를 둘게. 대신 너희도 엄마한테 부담 주지 마.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서연이랑 같이. 아니다. 자주 오지 마. 한 달에 한 번이면 돼. 엄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전화드려도 되죠?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민수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민수야.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와 약속이 있었고 오늘은 노인정에서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면서 저는 가볍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62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평생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겁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노인정 앞에 도착하니 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리 와. 저는 밝게 웃으며 친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